전쟁이 끝날 무렵 수만 명의 독일 여성이 연합군에 의해 강간 구타 또는 살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항복 후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통제해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대규모로 반복되었으며 군 지휘관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코에니히스베르크, 프로이덴슈타트, 네머스도르프 등의 도시에서는 병원에서 수천 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소녀, 임산부, 노년,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건, 사소한 범죄로 분류되거나 단순히 파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문은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는가? 자유를 말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폭력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역사의 이 부분을 지우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 사용되었을까? 네머스도르프 붉은 군대 최초의 성학살. 앙그라프 강은 프로이센의 동쪽 국경에 자연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1944년 10월 21일 소련 제20 보근 위전차 여단 제2대대 부대가 그 가을을 건넜을 때 그들은 단순한 지리적 특징 이상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독일 민간인들에게 그 본질을 바꾸어 놓은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작은 프로이센 마을인 네머스도르프는 수백만 명의 독일 민간인에게 기다리고 있던 일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점령은 48시간도 채 지속되지 않았고 독일 제4군의 방역으로 소련군이 물러났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점령은 극심한 폭력의 전례를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네머스도르프를 다른 많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구별되는 점은 물질적 파괴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의 성격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최초의 독일 장교 중 한 명인 하인리히 암베르거 중위는 평소의 전투 여파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구간, 안뜰, 개인주택에 여성의 시체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계획적인 고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네머스도르프 사건이 선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독일의 방역으로 마을을 탈환한 지 며칠 후 요제프 괴벨스가 이끄는 선전부는 소련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집중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1944년 11월부터 독일 전역의 영화관에서 상영된 UEPA의 뉴스 영화에는 많은 민간인 시체의 사진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다수가 베어마프트와 인스터부르크 법의학 박사들이 찍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레터 운셀의 프라운, 우리 여성들을 구하라 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포스터가 인쇄되어 기차역, 공장, 학교에 배포되었습니다. 괴벨스는 네머스도르프 학살을 소련군의 고의적인 민간인 학살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라디오 연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박한 침략에 맞서 싸우려는 민간인들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자기 방어라는 슬로건 아래 극단적인 동원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머스도르프는 실제로 새로운 전선의 첫 번째 서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전선이 아니라 성적, 민족적 전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국 외무부는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등 중립국의 감시원으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를 조직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스위스 대령 한스 에슈바허는 인스터부르크의 냉동고에 보관된 시체를 검사하고 전쟁의 혼란으로 인한 단순한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의식화된 성폭력의 패턴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냉정한 통계는 인간의 공포를 거의 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몇몇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면서 네머스도르프는 단순한 지리적 지점에서 위협의 확실한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록된 이름 중에는 10세의 게르다 쿤과 겨우 9세의 엘리자베스 팔켄버그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전면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잔혹함을 겪었습니다. 또한 84세의 막달레나 노박도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머스도르프의 첫 번째 효과는 제도적 측면에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즉시 동프로이센 요새 지시를 실행하여 도시 전체를 군사화하고 대규모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1944년 11월과 1945년 1월 사이에 8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집을 떠나 코엔니히스베르크 단치히 발트해 회랑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심리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공공안전부의 기록에는 특이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네머스도르프 인근 농촌 지역에서 450건의 자살이 발생했습니다. 두려움은 삶과 죽음의 계산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에게는 소련의 징역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 전에 딸의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머스도르프 주변에서 기록된 현상과 비슷한 사례가 그 후 몇 달 동안 프로이센 동부의 다른 마을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코에니히스베르크 지방기록 보관소의 기록에 따르면 1944년 11월에 소련군이 잠시 점령했던 골다프에서 지방당국은 최소 162건의 집단 자살이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독일군이 점령했다가 다시 탈환한 또 다른 마을인 군비넨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독살한 뒤 자살한 사례가 89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나중에 나치 정부가 적색 테러 이야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1414년 12월 17일자 Sicherheitsdienst HD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동양의 야만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여성의 자기 파괴의 물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네머스도르프에서 일어난 일은 제국의 붕괴 동안 독일 민간인들이 전쟁에 따르는 일반적인 박탈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쪽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은 그 후 몇 달 동안 대규모로 반복될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의 복수, 붉은 군대가 공포를 풀어놓았을 때 1945년 겨울 프로이센의 풍경은 어두운 기둥이 가로지르는 흰색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극한의 기온 속에서 비스툴라 강을 건넜고 거르기 주코프와 이반 코네프 원수의 지휘, 해봄철 해빙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의 중심부에 도달하는 끈질긴 징역을 이어갔습니다.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소련 민간인이 독일군의 동쪽 징역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소련 국가특별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만 여성, 노인, 어린이를 포함하여 대량 처형된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강간도 흔했습니다. 1942년에 정치국은 스몰렌스크와 키이우 지역에서 독일군이 지역 농민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역사는 소련 군인들 사이에 깊이 뿌리 박힌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거나 학살을 목격했습니다. 1945년 그들이 독일에 진입했을 때 억눌렸던 분노 중 일부가 독일 민간인들에게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학대를 허용하는 공식 명령은 없었지만 소련의 수많은 관리들, 일리아 에렌부르크 정치위원 포함은 이를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정당화했습니다. 수백만 부에 달하는 선전 전단지에서 에렌부르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독일인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떨게 내버려 두세요. 포스터와 연설에서 반복된 이러한 사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항상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련 군부는 이러한 폭력이 널리 용인되었습니다. 전쟁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제3근위군 사령관인 알렉산드르 고르바토프 장군은 나중에 자신의 군대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썼다. 동프로이센과 실레시아를 침투한 붉은 군대는 스탈링그라드를 방어했던 군대와 달랐습니다. 소련 영토에서 4년간 벌어진 몰살 전쟁은 군사적 목표 이상의 목적을 가진 전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블라디미르 겔판트 중위는 갈등에 휩쓸려 젊은 시절을 보낸 소련 군인 세대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야 출판된 그의 개인 일기에서 그는 당시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거침없이 묘사했다. 우리는 4년 동안 폐허 속에서 전진하며 독일군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그 느낌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호혜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앨런스타인과 같은 도시의 경험을 규정했는데, 그곳에서 제5소총사단의 군인들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바르미아 교구가 보존한 본당 연대기에는 요하네스 하노프스키 신부의 증언이 담겨 있는데, 그는 일반적인 파괴 행위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교회를 성폭력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원초적 충동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선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독일인이 얼어붙은 발트해를 건너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는 역사의 얼음 행진으로 기록될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대피 경로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함정이 되었다. 소련의 기동부대가 난민 행렬을 가로막으면서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남성과 분리된 여성들은 성적 폭행뿐만 아니라 종종 죽음으로 끝나는 의례적인 폭력에 직면했습니다. 1945년 4월 코에니 히스베르크 함락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수주간의 폭격으로 폐허로 전락한 프로이센의 옛 수도는 의료기관이 보호소에서 표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의료진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던 주디텐 어린이 병원에서는 불안한 패턴이 기록되었습니다. 간호사, 10대 환자, 임산부 직원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올라우 민간병원의 외과과장인 프리츠 얀케 박사의 일기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5월에 브레슬라우가 항복한 이후 그녀는 76건의 긴급 의료 후송을 기록했는데, 그중 17건에서는 집단 강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전통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성폭력과 다른 점은 고통 외에 뚜렷한 목적이 없이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체계적인 성격은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난민 수용소에서 수집된 증언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30개 이상의 독립적인 성명에서 동일한 작전 수법을 설명했습니다. 5부터 12명의 병사로 구성된 조직된 집단이 정해진 방법론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교대 근무를 하며 외부 감시를 하는 등 거의 절차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갈등 국면에서 소련의 행동은 일시적인 통제력 부족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공식적 수사를 통해 퍼뜨려 온 정당한 보상이라는 관념, 즉 깊이 뿌리 박힌 서사가 구체화된 것을 나타냅니다. 소련의 주요 선정하였던 정치위원 일리아 에렌부르크는 1912년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이제 독일인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독일인이라는 단어는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되었다. 소련 영토 내에서 독일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된 이러한 비인간화는 개인의 복수 행위가 식별 가능한 특징을 지닌 집단적 현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성폭력은 소련 군인들이 독일 국민에 대한 권력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언어가 되었으며 베를린에서 곧 대규모로 일어날 일을 예상했습니다. 1945년 베를린, 붉은 군대의 시야에 들어 1945년 4월에 베를린은 더 이상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300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 여성, 어린이, 노인이 불가피한 종말을 기다리는 폐허의 미로였습니다. 4월 24일 니콜라이 베르자린 대장이 소련군의 도시 사령관을 맡았을 때 베를린 시민들은 이미 다가올 일을 묘사할 그들만의 언어, 즉 사냥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베를린의 상황을 동부지방의 이전 상황과 차별화하는 점은 제대로 기능하는 권한 구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민간기관은 붕괴되었고 경찰은 와해되었으며
지역별 항복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일관된 독일군 지휘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수준에서 베를린은 각각 주코프 원수와 코네프 원수가 지휘하는 제1벨로루시 전선과 제1우크라이나 전선에 속한 150만 명이 넘는 소련군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4월 24일에 니콜라이 베르자린 대장이 점령지역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군사 지휘권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길라브 피유아르 정치선전 본부의 보고서는 각 부문에 배치된 부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도시는 소련의 감독해 4개의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경찰 시스템의 부재와 중대 및 대대의 자율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처벌 면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소련 전쟁 보고서에는 제3근위소총사단 제8전차군단 및 제구군의 여러 부대가 밑에 프리드리히샤인, 리히텐베르크와 같은 주요 지역의 확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 어디에도 민간인 규율에 대한 지침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베를린 함락이 순전히 군사 작전으로 구상되었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194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쓰여진 익명의 일기 베를린의 한 여인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34세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상적인 행동 유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2가지 역할만 남았습니다.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안보와 질서를 상징하던 공간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폭탄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방공호는 군인들이 체계적으로 희생자를 골라내는 지하 함정이 되었습니다. 침략자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정교회 종교 상징으로 장식된 교회들조차도 극심한 폭력을 목격했습니다. 프리드리히샤인에서 오토 디벨리우스 신부가 성마리엔 성구실에서 2명의 수녀를 발견한 것에 대한 보고서는 종교적 지위조차도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련의 제도적 대응은 공식적인 통제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베르자린 장군은 4월 28일에 민간인에 대한 존중을 명령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제5충격군의 기율 책임자인 알렉세이 쿠드리아체프 대령은 나중에 내부 서신에서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군인들의 행정적 붕괴와 감정적 상태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베를린 사례에서 독특한 점은 직접적인 증언과 함께 병행되는 임상 문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의학의 선도적 기관인 샤리테 대학병원은 그 당시 정상적인 의료 기능을 변화시켰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근무했던 산부인과 의사 샤를로트 폼머 박사는 무시무시한 통계적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응급입원이 300건에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진 낙태가 13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대부분은 도시 점령 당시 강간으로 인한 임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외적인 외교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웨덴 대사 스테판 쇠데르블롬과 스위스 대사 칼 제이 부르크하르트는 전통 외교에서는 보기 드물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자의 정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부르크하르트는 이 상황을 국제인도법의 전면적 정지로 묘사했고 쇠데르블롬은 교회 대표단과 중립적 의료진이 보고한 사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심리적 충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1945년 5월 서베를린에서 기록된 자살의 물결일 것입니다. 샤를로텐부르크에서만 장애 기록에 400건 이상의 자살이 기록되었는데 대부분이 강간을 당한 후 자살을 선택한 여성이었습니다. 수년 후 이러한 패턴을 연구한 문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은 절망적인 행동에서 대안이 죽음보다 더 나쁘다고 여겨질 때 합리적인 결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도적 공백, 체계적 폭력, 제한적인 국제적 대응이 결합되어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 중 대량 성폭력 사건 중 가장 많이 기록되고 연구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역사적 서술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1. 벨로루시 전선 군사위원회의 점령 보고서를 포함한 소련 내부 문서에 따르면 1445년 4월과 6월 사이에 베를린 전역에서 발생한 징계 사건은 520건 미만이었으며 그중 민간인에 대한 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1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스웨덴 외무부 특사와 같은 중립적 관찰자들의 보고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특사는 6월 12일자 기밀 메모에서 베를린 동부 지역에서만 성폭력 사건이 9만 5천 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샤리테 대학병원과 판코우 바이센제 코에페니크의 산부인과 병원의 기록인데 이 수치는 독일 행정부에 제출된 소련 보고서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이미 점령되어 조직적으로 점령된 도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전투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최소화하거나 무시하거나 행정적으로 재구성하는 제도적 관용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의 깃발 아래 미군의 숨겨진 범죄. 클라렌스 휘트필드는 자신의 이름이 역설적인 불의의 상징으로 역사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미 육군 333 근무중대 소속이었으며 1945년 5월 라인란트주바트 크로이츠나흐 인근에서 젊은 독일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 후 실질적인 항소를 할 시간도 없이 휘트필드는 란츠베르크 징계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미국의 군사재판은 1928년 군사법원 지침서에 따라 규제되었는데 이 지침서는 5부터 9명의 장교로 구성된 군사재판을 설치하고 군사판사가 주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군 검찰에게 있었지만 민사소송의 방어 수단이 부족하고 소송 절차가 촉박하며 혼합 배심원 제도가 배제되어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심각한 절차적 불균형 속에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심사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기형이나 정치적 개입이 수반되는 형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65 점령군 특별군사법원으로 분류된 그의 사건은 깊이 편향된 사법제도의 눈에 보이는 표면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처형 자체가 아니라 비교 통계에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1944년과 1946년 사이에 독일에서 성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은 29명인 반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 비슷한 형을 선고받은 백인 군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역사학자 J. 로버트 릴리는 자신의 저서 Taken by Force에서 3,000건이 넘는 법무장관단 J. 액 파일을 검토한 후 반박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군사재판은 피고인의 인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선언문 1호에서 제정한 공식적인 비우호 정책은 미국군과 독일 국민 사이의 모든 사회적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패배한 적과의 직업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이 지시는 성폭력을 합의에 의한 관계보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적은 행위로 왜곡된 해석을 낳았습니다. 군사사회학자 피터 슈라이버스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인은 독일 여성과 낭만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강간은 대화나 개인적 유대감의 형태로 친목을 도모하지 않는 한 징계 문제가 덜했습니다. 독일의 지방당국은 연합군 군사정부가 만든 공식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접수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헤센주 키르히하임 볼란덴의 알프레드 라이스너 시장의 사례는 이러한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주 동안 발생한 5건의 강간 사건을 기록한 그녀의 편지에는 시민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징계적 결과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1945년 3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이 서명한 선언문 1호는 미국 군인과 독일 시민 간의 비우호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립했으며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정서적, 심지어 우호적 접촉조차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은 징계적 역설을 낳았습니다. 독일 여성과 합의에 의한 관계를 맺은 군인은 부적절한 사교로 처벌받았지만 강간에 연루된 사람은 직접적인 불만이 없다면 정식 기소 없이도 단순히 징계 위반자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논리는 합의에 의한 접촉이 있을 경우 성범죄를 최소화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법행정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은 바이에른 주둔 미 3군의 최고 법률 책임자였던 제임스 디 블랙 중령에 유출된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랙은 이 비공개 서신에서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과 관련된 반면 백인 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은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거의 예비 단계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차별은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제도적 대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48년 유색 인종 지위 향상을 위한 전국협회 NAACP는 이중 기준, 점령 지역에서의 군사재판과 인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통계적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의학적, 사회적 결과는 중립적인 관찰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스위스 대표인 빌헬름 브루크 하르트 박사는 1945년 6월과 10월 사이에 바이에른의 임시병원에서 연합군 병사에게 강간당했다고 보고한 여성을 대상으로 412건의 낙태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국제 적십자사에 기록했습니다. 종종 적절한 자원이 없는 독일 수녀나 의사들이 실시한 이러한 개입은 피해자들이 정기적인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반영했습니다. 1947년 미국 육군 참모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 법적 방패 작전은 이 문제에 대한 정량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헤센주에서 백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 180건 중 단 6건만이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17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L. 챔버스 상사의 사건은 미국 국민의 잠재적 적대자인 독일인 원고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사법 기준은 전후 미국 사회에서 더욱 깊어진 인종적 긴장을 반영했습니다. 역사가 로버트 모엘러는 나중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군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과 인종적 편견까지 독일 땅에 가져왔는데 이는 정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특히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 희생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 모두에게 제도적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은 자주 희생양으로 이용되었고 백인 군인의 동일한 행동은 체계적으로 무시되거나 최소화되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법률센터 및 학교에서 수집한 독일의 군사 법원 기록에 대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1945년 4월과 1946년 12월 사이에 헤센 남부 군사지역에서 312건의 강간 혐의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 정식 재판까지 간 것은 24건에 불과했고 그중 19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만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라인란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적 증거가 입증된 128건의 불만 중 군사법원에 제기된 것은 단 6건뿐이었고 백인 군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 육군의 사법제도가 범죄의 심각성보다 피고인의 피부색과 언론 보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논리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동시에 전쟁부는 이러한 재판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언론이나 의회에 제공하지 않고 공공도덕보호라는 명목으로 부분적인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침묵, 왕관에 묻힌 범죄.
우리 사람들 중 일부가 저지르는 일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엘러스테어 휴m 대위는 1945년 7월 요크에 있는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휘권을 잃는 것은 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된 이 편지는 공식 영국 역사학에서 체계적으로 감춰져 있던 현실의 베일을 벗깁니다. 영국군이 독일 북서부를 점령한 것은 전통적으로 소련의 잔혹함이나 미국의 과잉 행위와 대조되는 질서와 규율의 모범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와 하노버, 니더작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45년 하노버에서 영국군 행정을 담당했던 존 베일리 소령은 1993년 사후에 출판된 미공개 회고록에서 의미심장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베일리는 1945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내가 근무했던 구역에서 영국군이 저지른 강간 또는 강간 미수 사건 12건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기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위에서 내린 명령은 명확했다. 영국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스캔들을 피하라. 이 비공식적인 지침은 구체적인 행정 관행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큐에 있는 전쟁부 기록 보관소에는 보안사건 1945년부터 1946년 독일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이 관련된 무질서로 분류된 107건의 사건이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18개는 SR 성적관계 신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경고 발령 또는 추가 조치 없이 이송과 같은 전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945년 4월 루이벤베르게 노이슈타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최소화 정책을 잘 보여줍니다. 잉게보르크 셰퍼 22세, 엘리제 노이만 40세, 클라라 베렌트 19세 등 독일 여성 3명이 마을 외곽에서 강간당한 후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근처에서 술에 취한 영국군을 알아본 지역 농부 한스 크레츠슈마르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왕립군사경찰의 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940년판 군 규정 및 명령 점령 당시 시행에 따르면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민사범죄, 민법 위반과 군사범죄, 내부규율 위반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반 행위, 특히 점령 지역에서는 형사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무질서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규정 583조는 현지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는 영국인 증인이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고, 정은 또는 내부 강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모호성 덕분에 지휘관은 사법적 개입이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에 기밀이 해제된 RMPGE, RM27E/45 파일에서 불안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발견된 발자국은 해당 지역에 배치된 부대인더럼 경보병 제6대대의 표준 군화와 명백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의 어느 구성원도 정식으로 신문을 받지 않았고 사건은 신속 절차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적 은폐와 병행하여 국방부가 영국의 주요 출판사에 발행한 구속력 없는 제한 메커니즘인 국방공지 디노티스를 기반으로 영국 언론에 대한 적극적 검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1945년 5월부터 점령 지역에서의 군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개의 기밀 공지가 발행되었는데 이 공고에는 유럽에 있는 영국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영국군이 저지른 성적 무질서, 약탈 또는 학대에 대한 보고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이기는 했지만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타임스, 데일리, 익스프레스, 맨체스터 가디언과 같은 신문사는 이를 수신한 후 조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리더 작센에서 영국 낙하산병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려 했던 언론인 윌리엄 더글러스 홈은
전쟁부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고 The Observer의 편집자가 그의 기사를 차단했습니다. 은폐의 구조는 고립된 사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국 라인 군단의 최고 군기 책임자인 조지 르웰린 대령은 내부 보고서에서 특히 시골 지역에 주둔한 연대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암묵적으로 체계적인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엘프리데 리더스 21세 여성이 데트몰트 근처에서 영국군 3명에게 강간당한 사건에 대한 불만이 교회 채널을 통해 접수되었을 때 기관의 대응은 행정적 침묵이었습니다. 교구 기록 보관소의 주석에는 좌절감이 드러난다. 영국 당국은 이 사건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기각했다. 베르겐-벨젠 해방 이후의 비체 사건은 또 다른 흔한 전술, 즉 문제가 있는 부대를 재빨리 이전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제11 낙하산 대대의 영국군 병사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전투 후 지역 C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군 보고서에는 단순히 연루자들이 식별되고 경고를 받은 후 다른 구역으로 보내졌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법적 구조가 없어서 이런 처벌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역사가 리처드 베셀은 나중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영국령 지역 대부분에서 유일한 권위자는 지역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의 불만을 심각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공공질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나 적대적인 선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보는 20세기 말까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 영국 의회의 토론에서 국가군에 의한 성적 학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 보고서는 오로지 긍정적인 측면, 즉 재건 노력, 밀수 통제, 행정적 나치화 해소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4년 한 해 동안 연합군 통치에 대한 역사적 검토 그룹의 연구자들은 큐 박물관의 기록 보관소에 대한 부분적인 기밀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영국군과 관련된 강간에 대한 완전한 문서 1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소련이나 미국의 경우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학대가 존재했으며 정교한 행정 기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침묵 전략은 개별 가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점령이 다른 연합국의 점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국가적 서사를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최근에야 접근이 불가능했던 기록 보관소가 점차 공개되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입법 공간에서의 체계적인 생략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하원에서는 독일 내 영국 군인의 성적 학대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 토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 의원이 독일 교구, 종교사절단, 적십자 대표단으로부터 직접 우편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사드 보고서 의회 회의의 공식 기록에는 점령과 관련하여 강간, 위반, 성적 부정행위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반면 밀수, 나치와 식량 지원에 대한 논의는 빈번하게 나온다. 1946년에 설립된 군사기율특별위원회조차 최종 보고서에서 이런 사례를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우연이 아니라 영국군의 국제적 명성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제도적 억제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식민지의 복수, 프랑스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독일군에 의해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장드 라트르드 타신이 장군은 1945년 4월 프랑스 민족해방위원회에 보낸 비밀 서한에서 이 문구를 통해 자신의 지휘해에 있던 식민지 군대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파리의 라데팡스 역사 서비스에 보존되어 있는 이 서신은 프랑스가 남부 독일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경험, 지휘체계, 성폭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와 바이에른 지역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프랑스 원정대 Corps Expéditionnaire Français는 상당수가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군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모집된 이들 부대는 이전에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1944년 몬테카시노 전역에서 마로키나테로 알려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점령된 슈바르츠발트 지방의 도시 프로이덴슈타트는 가장 철저하게 문서화된 독일군 사건이 되었다. 36시간에 걸친 포격 끝에 제4 모로코 티라일러 연대와 제6스파이스 연대의 군대가 후퇴하는 독일군으로 사실상 버려진 마을에 입성했습니다. 로텐부르크 슈투트가르트 교구는 단 48시간 만에 600명 이상의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 규모의 인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라트르트 타신이 장군의 지휘하에 있던 프랑스 원정군 CEF은 약 1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60% 이상이 식민지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령 마그레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세네갈, 말리, 기니아포, 마다가스카르 출신 부대가 포함되었습니다. 티라에르 스파이 구미의 연대로 편성된 이 부대는 이미 이탈리아에서의 전투 등 이전 전투에 투입된 적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천 건의 성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전략적 도시, 특히 연합군의 징역에 상징적으로 저항했던 도시들을 점령하는 선봉대로 활용되었습니다. 대파업 세력으로 활용되고 프랑스 본토 관료들과 위계적으로 거리를 두는 탓에 법원이 체계적으로 남용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규율상의 모호한 영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범주에 속하는 유사한 사건들과 차별화하는 점은 생성된 교회 문서입니다.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로 잘 알려진 조엔스 바프티스타 스프롤 주교는 바티칸 외교 채널을 통해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집, 지하실, 공공거리에서 조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본당 신부인 안톤 슈니칠러는 63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적은 손으로 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서는 1990년대에 재발견될 때까지 교구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폭력에 대한 의학적 대응은 프로이덴슈타트 시립병원의 통계에 기록되었습니다. 알브레이트 폰 크로팅겐 박사는 심각한 질 손상과 둔기, 충격을 입은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부상 양상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였고 그중 3명은 심각한 내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폭력은 미성년자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루흐잘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는 심각한 생식기 손상을 입은 소녀와 청소년 사례 38건을 기록했습니다. 환자번호 1235AB로 확인된 이 파일에는 광범위한 회음부 찢어짐과 집단 강간의 명백한 징후를 보인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례는 수십 년 후 전쟁 상황에서의 부인과 외상에 대한 의학 연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1943년 독일 점령 기간 동안 시행된 군사법전에는 강간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218조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 5년에서 20년의 강제 노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규칙은 식민지 군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방사무국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CEF 징계위원회는 성적 불결 사건을 행정범죄로 간주하여 이송 또는 일시 구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가 프랑스인이거나 고소 내용이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적대적인 국민으로 간주했던 독일에서는 징계 원칙에 따라 공식적인 등록이나 민간 당국의 통보 없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호되었습니다. 프랑스 지휘계통은 이러한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 푸제 중령은 1945년 5월 5일자 각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다뉴브 강 상류의 여러 마을에서 스파이 순찰대가 독일 여성들을 강간하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기록되었으며 때로는 친척들 앞에서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대한 태도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군사 역사가인 벤자민 스토라는 나중에 3가지 수렴되는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가장 위험한 임무를 위한 충격 부대로서 식민지 군대를 도구화했습니다.
둘째, 본토 프랑스 장교와 식민지 군인 사이의 계층적 거리두기. 셋째, 적의 지역에서 성폭력을 피할 수 없는 부수적 피해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지방 당국은 공식적인 답변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콘스탄츠 시장인 칼 에버하르트는 프랑스 연락 담당자에게 17건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자세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사한 불만 사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서는 어떠한 징계 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바덴 지역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사본을 보관했기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일은 이탈리아에서 이미 확립된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1944년 이탈리아 전역 당시 같은 부대가 치오시아리아와 남부 라치오에서 대량 강간을 저질렀으며 7,000명 이상이 피해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적십자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300명의 여성이 여러 차례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법부의 대응은 미미했다. 수십 년 후 기밀이 해제된 군사기율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43년과 1945년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불과 15명에 불과한 반면 확인된 불만 사항은 수천 건에 달합니다. 독일에서는 1945년에 저지른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식민지 군인을 기소한 기록이 없습니다. 범죄의 규모와 제도적 대응 사이의 불균형은 복잡한 식민지적 역학을 반영합니다. 역사가 라파엘 브랑슈는 후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차별화된 가치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식민지 군대가 적그로 여겨진 여성을 강간하는 행위는 징계 문제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들은 이중으로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의 표적으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방의 승리적 서사에 초점을 맞춘 국가사학에서 무시당한 역사적 주체로서였습니다. 21세기 초에 교회 기록 보관소가 공개되고 의료 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구되면서야 이런 범죄의 실제 규모와 식민지 이후 폭력의 더 넓은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력에 대한 가장 자세한 문서 중 하나는 1945년 본당 신부인 안톤 슈니틀러가 작성한 보고서로 로텐부르크 슈투트가르트 교구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프로이덴슈타트 점거 기간 동안 폭행을 당한 63명의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6년에 사본 한 개가 법적 절차 요청서와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프랑스 군사 사절단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징계적 또는 형사적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해당 문서는 절차적 가치가 없는 서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세기 이상 동안 이 유적은 조사되지 않다가 1998년 역사학자 토마스 브레헨마허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세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랑스 법원이나 국제재판소도 이를 전쟁 범죄의 증거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가해자의 식민지적 기원과 피해자의 적대적 국적이라는 이중의 체계적 불가시성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지워진 기억, 연합범죄를 침묵시키려는 음모.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 하이럼 존슨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구는 연합군이 저지른 성범죄가 공식적인 역사적 기억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진 과정을 분석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연이거나 단순한 누락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된 의도적인 전략의 산물입니다. 서사적 통제는 독일 점령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언론의 집중적인 감시해 나치 범죄를 기소한 반면 다른 법정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운영되었습니다. 역사학자 노먼 나이마크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평행한 사법 제도가 동시에 발전했습니다. 즉, 패자를 위한 공적이고 의례적인 제도와 승자를 위한 사적이고 행정적인 제도입니다. 1960년 이래 영국 전쟁부가 공식적으로 실행해온 레거시 작전은 계획적 증거인멸에 가장 잘 문서화된 사례일 것입니다.
2012년 외무부 조사관에 의해 밝혀진 이 작전은 식민지 영토에서 잠재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는 문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독일 점령 기간 동안 생성된 기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큐 기록 보관소는 영국 내 성적 학대와 관련된 최소 87개의 파일이 공개 기록에서 삭제되어 파기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이슈타트 아엠 류벤베르게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외교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분류된 26건의 다른 사건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서가 단순히 봉인되거나 일시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파기되어 그 내용이 역사 기록에서 영구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욱 정교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미군 범죄단은 유럽에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1900건 이상의 보고서를 수집했습니다. 최소 41건의 강간 및 살인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에서 이름과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삭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보관 용어가 수행되었습니다. 1957년과 196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러한 수정을 통해 이후 조사의 중요한 정보를 제거하면서도 문서를 물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 검열이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추측국의 잔혹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도한 반면 신문은 연합국의 행동에 관해서는 특정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군이 관련된 사건 보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위공지 디노티스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노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려던 언론인 윌리엄 더글러스 홈은 자신의 경력의 위협을 느꼈고 그 기사는 결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여론을 통제하려면 제3국이 문서를 얻으려는 시도를 무력화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스웨덴 대사인 스테판 쇠데르블롬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연합군의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미국은 단호하게 근거 없는 보고서와 자녀 추측국 선전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논의 없이 문서를 보관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유사한 시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특별한 접근 방식, 즉 비밀 군사 재판을 개발했습니다. 라데팡스 역사부는 독일에서 식민지 군인을 상대로 한 강간 사건 18건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외부 관찰자가 없고 홍보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러한 소송은 실제 유죄 판결보다는 행정 이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적인 결과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교한 형태의 제도적 은폐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장 피에르 리샤르는 2003년 이러한 전략의 근본적인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연합국을 절대적인 선의의 수호자로 보여줘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전후 국제 질서의 기반이 된 도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침묵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서방 강대국이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파일 검토 및 정리도 일반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67년 프랑스군이 내린 지시에 따라 프로이덴슈타트와 콘스탄츠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공화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민감한 문서를 파기하라는 구체적인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향후 조사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서상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록 보관소 역시 상당수가 소실되었습니다. 2001년 국가문서보관소는 군사적 부정행위, 1945년 독일로 분류된 1750건의 파일이 분실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다름슈타트와 비스바덴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 대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손실로 인해 사실상 재구성이 불가능한 기록상 암흑이 발생한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학계 역시 이런 역학관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엄격한 연구를 위한 초기 시도는 눈에 띄는 제도적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Taken by Force의 원본 원고는 1999년에 출판되기 전에 5개의 학술 출판사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베를린의 이아이네 프라우에서 출판된 독일어판은 부분적으로 검열을 받았고
저자가 사망한 후에야 변경되지 않은 채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주제가 기존 학술 분야에 통합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국제적 법적 배제였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규정은 추측국이 저지른 범죄만 기소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합국에 구조적 면책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불균형은 수십 년 동안 국제법에 지속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역사학자 미리엄 게브하르트는 2017년 저서 범죄에 대한 무언의 기록 Crimes Unspoken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더 시급한 문제 때문에 우연히 유실되거나 무시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역사 기록과 대중의 의식에서 지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상호 연결된 다국적 관행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연합군이 저지른 성범죄는 교과서, 역사 다큐멘터리, 의회 토론, 공식 기념 행사에서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다큐멘터리 영화 산업이 시작되었을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이중으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역사적 구조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침묵했던 역사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작업은 냉전 종식 후 점차적으로 기록 보관소를 개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전히 제도적 저항과 확립된 서사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를 통제하는 힘이 현대 정치 권력의 근본적인 차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